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좀 피로하고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컨디션이 나쁜가 보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지는 않는지, 그리고 자주 열이 나지는 않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외의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 드시죠? 혈액암 중에 한 종류입니다. 요즘은 치료가 많이 좋아져서 생존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혈액암은 어떤 신호로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최신 치료들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의 가이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오성용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의사 오성용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혈액암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혈액암 하면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간암, 췌장암, 폐암 이런 암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지요.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장소가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라든지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백혈병, 그다음에 다발골수종, 그다음에 림프종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혈액암은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돌고 전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암 치료로 생각하는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의 치료보다는 전신을 다 똑같이 치료할 수 있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면역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된 치료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 손, 발톱, 머리카락 말고는 우리 몸 어디서든 다 암이 생길 수 있는 일이고 혈액 안에서도 당연히 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액암이 암이 생기면 이 암이 혈액을 타러 떠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도 떠돌아다니는 그 혈관 안에 치료제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술 말고는 조금 다른 방법들을 쓰게 된다는 거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세 가지 대표적인 혈액암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좀 무서운 백혈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주인공들이 비련의 여주인공들이 이 병으로 막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요즘은 백혈병으로도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나 봅니다. 백혈병 자체에 대한 치료도 물론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백혈병을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됐던 이유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빈도가 많기도 하고 또 소아에서 생기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때 조금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무서운 병, 그다음에 또 중한 병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제들이 신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치료 효과도 10% 이상씩 다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혈병 하면 좀 백혈구를 얘기하나 보다 싶긴 한데 선생님, 백혈병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피를 만들어내는 저 뼈 속에 있는 골수라는 곳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수 전구세포라든지 림프구 전구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암적으로 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증식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문제가 되면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열이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전신 피로감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숨이 찬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계속 출혈이 생긴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저 요즘 주변에 정말 많이 흔하게 봅니다. 여기 어디 덩어리가 생겨서 요거 제거하려고 간단하게 시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림프종으로 나왔다. 이런 분들이신 거죠. 림프종은 혈액암하고는 조금 다르게 덩어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면역 작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편도가 붓는다든지 네. 팔다리를 많이 썼을 때 가래토시 전다든지 예.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림프 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나쁜 곳으로 암으로 바뀐 것을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림프절은 선생님 우리 몸 네,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전체에 다 있고 예. 또 꼭 림프절이 아니더라도 예. 림프구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곳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눈, 위, 배 마찬가지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 이거 10년 전부터 여기 덩어리 하나 만져지는 거 있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 다 림프종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림프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림프종 같은 경우는 자란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빨라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덩어리 사이즈가 빠르게 증가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한 달 동안이나 이럴 때 발열이 자꾸 열이 자꾸 난다든지 예. 체중 감소가 온다든지 예. 그다음 특히나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예.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 조금 더 림프종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덩어리가 자라 올라오는데 열도 좀 나고 밤에 식은땀 흘리면서 계속 자게 되고 체중도 막 평소 체중 한 10%까지 뚝뚝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증상들까지 있으면 이때는 이제 그제서야 림프종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덩어리가 있다면 일단 지금 저희들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찝찝하실 거잖아요. 일단 제거 수술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예. 항생제를 먼저 먹고 이 반응을 봐서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파선 염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일단 약을 한번 먹어보고 그래도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조직 생검을 해볼 필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다발골수종은 이름만 들어봐서는 골수에 생기는 병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 예. 우리 몸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네. 그것을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예. 형질세포 자체가 암으로 바뀌는 것을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듣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CT 찍고 MRI 찍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더라.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 다발골수종일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뼈에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것은 다발골수종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뼈를 갉아먹는 그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뼈가 약해지게 되고 골절이 생기고 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칼슘 성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의식이 처지게 되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암에서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3가지의 특징을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느낌이 조금 오셨을 겁니다. 이거 증상으로는 구별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초기 증상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초기 증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로는 구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심이 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쪽 환자들을 많이 보시니까 네. 그 혈액암 환자분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어때요? 혈액암 안에서도 네. 증가되는 암이 있고 좀 예. 줄어드는 암이 있지만 예. 최근에는 어쨌든 그 진료하는 진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의사들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진단을 비교적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예. 또 환자분들이 건강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발견된 율이 많기 때문에 최근 네. 들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추세다. 있습니다. 아까 네. 백혈병은 젊은 분들에게 조금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많아지는 혈액암도 따로 있나요? 혈액암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기고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증가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양쪽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꼭 나이하고 상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많다 그렇게 보셔야 전체적으로 됩니다. 노인분들에게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검사 이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찜찜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조금씩 피 검사를 해봤고 의심이 됩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골수 생검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아프죠? 저희가 그 혈액암이 의심이 되고 또 혈액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중에 예. 골수 조직 검사 생검이 있습니다. 예.
골수 검사는 뭐 가장 환자분들이 꺼려하시기도 하고 예.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검사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검사 자체는 부작용이 제일 적은 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실 때 그렇게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 골수 검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골수에서 당연히 이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있는 세포들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나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골수 검사를 필히 해서 예. 그 안에 있는 모양이 암세포로 다 바뀌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포 수가 암이니까 당연히 이제 증가돼 있을 건데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런 형태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를 다 동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검사를 통해서 아주 더 정밀한 그 병명을 붙이게 되고 예. 최근에 이제 치료하고 관련해서 특이적인 유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면역 검사들이 발현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치료와 그리고 예후에도 예. 좋은 인자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혈액암인지 확인을 하고 그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이제 생검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검사 과정이 될 것이고 정작 받아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최대한 부작용 또는 뭐 통증이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말고도 말초 혈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네. 이런 걸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안 아프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도 마쳤습니다. 조직 생검을 했고 내가 어떤 형태의 혈액암이다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실 텐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혈액암은 수술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부터 아마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항암 치료는 우리가 아는 항암제들, 우리가 모르는 항암제들 다 이렇게 조합해서 쓰시는 건가요? 항암 항요법은 우리 백혈병이라든지 다발골수종처럼 전신에 있는 퍼져 있는 암들을 치료하는 아주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라든지 2기라든지 하는 국소적인 병변이 돼 있는 림프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신 치료가 주가 되는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암세포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리고 이제 말초뿐만 아니라 골수에 있는 예. 암세포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전 관해를 목표로 하는 치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보통 완치란 표현을 별로 안 쓰시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완전한이라는 부사를 지금 자주 쓰십니다.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혈액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 완치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수 높은 빈도에서 오, 완치가 예, 가능한 예.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완전 관해라는 의미는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CT라든지 펫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에 관련된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완전 관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기간이 5년 정도 유지가 돼서 되면 우리 몸에서 병의 증거가 없을 때 네.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막 수술도 하고 자주 재발할 수 있는 암보다는 어쩌면 완치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게 혈액암이다. 네, 예. 혈액암 중에서도 물론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은 완치가 제법 높은 빈도로 되고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재발을 또 비교적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 그래도 다 고형암에 비해서는 우리 사기 상태에 있는 고형암에 비해서는 완치의 확률이 더 높은 암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희망이 자꾸 지금 샘솟아 올라옵니다. 항암 치료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 빠지고 뭐 이렇게 구토 막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다 있는 약들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항암제의 뭐 역사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라는 얘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항암제를 이제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표적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암은 빨리 자라고 정상 세포에 비해서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분화가 빠른다는 이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면 정상 세포에 비해서 암 세포가 더 데미지를 받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장세포들이 장세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탈모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근간이 되는 항암 화학요법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그 요법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탈모라든지 예. 구역감 이런 거는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부작용들이 좀 그 기간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새로 나오는 약들일수록 이런 부작용이 조금 덜하고 막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심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백혈병과 뭐 림프종, 다발골수종 다 치료 방법을 쓰는 이제 사용되는 항암제 종류도 다르고 예. 치료 기간도 다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6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4개월 반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백혈병 같은 경우는 유도요법, 공고요법까지 가서 하는데 유지요법까지 가면 물론 한 2년까지 하겠지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고요법까지를 생각하면 1년여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발골수종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전 예. 관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기간은 대략 1년 미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기간은 1년 안쪽일 것이다. 예.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항암 치료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원리예요? 네, 고형암하고 다르게 이제 혈액암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쓸 수 있는 저희 무기가 이제 조혈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조혈모 이식은 말 그대로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인데 예.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혈모를 이식하는 자가 조혈모 이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조혈모를 이식하는 동종 이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 조혈모 이식은 본인한테 병이 있는데 어떻게 본인 걸 이제 받느냐고 좀 그러니까요.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치료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화학요법 자체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하고 예. 그 사이에 고용량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골수의 데미지라든지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치료 전에 골수를 바깥으로 빼두고 예.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네. 그 골수가 없으면 생길 수 있는 감염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보관해뒀던 본인의 골수를 다시 넣는 것을 자가 조혈모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이렇게 청소할 때 센 소독약 같은 거 이렇게 락스 뿌릴 때는 애들 다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네요. 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독소가 빠진 다음에 애들 다시 집으로 들여놓고 요런 원리로. 그래서 고용량의 항암 치료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암들을 네. 대상으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완전 관해가 되고 나면 몸 안에 골수에 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자가 조혈모 이식이 되겠습니다. 내 골수를 빼놨다가 항암 치료를 세게 받고 그다음 끝난 다음에 이제 내 골수를 다시 넣는 방법이 이게 이제 자가조혈모. 근데 남의 거를 받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골수에 이상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본인의 골수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정상적인 골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골수를 이식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골수 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골수 세포가 환자들의 몸에 정상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네. 또한 그 같이 들어간 면역 세포가 환자한테 남아 있는 그 백혈병 세포라든지 그런 것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효과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남의 게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슨 간 이식이나 췌장 이식할 때 가족분들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도 이제 가족분들 거 받는 거예요? 네, 뭐 원칙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 쌍둥이한테 받는 게 가장 그렇겠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형제간에 이식하는 경우가 가장 그래도 일반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제간에 맞는 경우는 4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형제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골수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예. 골수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조혈모 은행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직 적합도가 맞는 예. 환자의 정상인의 골수를 찾아서 예. 환자한테 넣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자유자재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라든지 이렇게 반만 맞는 조직 적합도가 반만 맞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실 때 그냥 항암 치료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조혈모 이식까지 하시는 경우의 빈도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림프종 같은 경우는 그냥 항암 치료로 끝나는 분들 그다음에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자가 이식까지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조금 병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치료를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카티 치료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네요, 선생님.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치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치료인가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예. 제가 어떤 행동을 고기 하면 끊어야 될까요? 되나요? 네, 그런 뭐. 것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내 몸의 면역성에 문제가 있어서 예. 우리가 평상시에 자외선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당연히 생기는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암세포를 우리 면역 기능이 다 괜찮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 암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예. 그런 면역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환자분들이 다 느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성을 올릴 수 있을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홍삼 먹으면 도움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움 되나요?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보는 이제 기능성 식품에 해당되는 거고 면역은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카티 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 몸에 있는 림프구를 이용해서 T 예. 세포를 이용해서 예. 그 면역성 자체를 떨어져 있는 면역성 자체를 올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T 세포가 원래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나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게 있으면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크게는 한 3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네.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걸 이제 죽이는 감염에 대한 역할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살펴서 없애는 역할도 하고 예. 또 항체를 만드는 B세포라든지 이런 걸 도와서 면역성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특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세포가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생긴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이 T세포의 면역성을 어떻게 올려줄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T세포에 조금 더 강력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암세포를 잘 찾아낼 수 있는 표적을 붙여서 그 기능을 높여주고 예. 또 T세포의 수명을 조금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그 분비되는 면역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예.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해서 만든 것이 카티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이미 암세포랑 싸울 수 있는 면역 역할을 하는 T 세포가 있는데 이 T 세포들을 조금 더 훈련을 잘 시켜서 이제 적들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슈퍼 경찰을 만들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넣어준다. 그러면 제 몸에 있는 이 피를 빼서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해서 다시 넣는 그런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티를 만드는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예. 우리 몸에서 환자의 몸에서 본인의 T 세포를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힘든 작업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헌혈을 한다든지 할 때 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때도 성분 헌혈을 하듯이 우리 몸에서 T세포만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숫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감염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걸 세포 공정을 거친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료제 관련돼서는 그 제조라든지 공정에 관한 법률이 다 있고 그게 적합한 시설을 이제 GMP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MP 시설로 보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T 세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암에 대한 표적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넣어주게 되면 T세포에 암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표적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배양을 통해 가지고 좋아진 그 강화된 그 T세포를 숫자를 늘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세포는 다시 이제 환자한테 오게 되는데요. 환자한테 오기 전에 다시 뭐 숫자는 치료제로서 충분한지 그다음에 감염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헌혈했던 과정이 거꾸로 수혈받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혈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팩에 들어진 치료제를 맞게 되면 그게 몸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암세포를 카티 세포들이 찾아가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몸에 있던 경찰 세포를 훈련소에 보내서 훈련을 해서 슈퍼 경찰을 만들어서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훈련소가 어디에 있어요? 훈련소는 뭐 당연히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공정을 거치는 그 공장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있나요? 아직 국내에는 없어서 국내에는 없고. 네, 그래서 환자에게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세포 공정을 거쳐서 제품화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보냈다가 해외에서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뭐 단계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카티를 지금 임상 연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임상 연구에 들어가서 만드는 그런 GMP 시설 자체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국내냐에 해외냐에 따라서 사이트가 국내에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그런 방어 세포를 키워서 암과 대적하는 거니까 정말 원리도 좋고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라든지 구역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면역 관련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이 치료제 카티 세포제가 주입이 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 때 사이토카인 폭풍 어쩌고 하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경험을 하셨던 그 익히 조금 들어보셨던 바는 메르스 때 보시면은 메르스라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인데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한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치명타를 입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겼는데 면역이 너무 강해서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 세포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로 들어가서 이게 면역성을 올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고 또 동반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이제 면역 염증 세포들이 염증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생기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독감 때처럼 열도 나게 되고 심하면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또 폐렴과 같은 증상이 생기니까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때는 젊은 분들이 사망도 많이 했고 진짜 힘드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치료는 웬만하면 병원에서 입원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후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단계도 다 나눠졌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혈압 올리는 약을 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비용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적용이 있군요. 되고 있습니다. 범위는 소아에서 생기는 비림프 구성 급성 백혈병 그리고 이제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에서 3차 치료 때 이 약제가 보험이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그 큰 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치료제를 아까 만드는 공정 과정이
대략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이상 그 환자한테 들어갈 때까지는 길게 걸릴 때는 8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비용적인 문제는 많이 감소는 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치료 자체가 이제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약가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게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5%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한 700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CAR-T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신약들 개발하면서 임상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없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혈액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혈액암을 치료하고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 과정을 거치고 이제서야 이제 어느 정도 의료기관에서도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장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드셨을 분들이 뭐 혈액암을 포함한 모든 암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힘드셨고 그런 힘든 부분을 많이 드린 점에 대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주실 부분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또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의사들도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혈액암 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먼 과정이라고 여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완치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가족들도 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기술을 제공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병원, 시설 그리고 의료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완치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특히나 부산 지역에 있는 혈액암 환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곁에도 항상 같이 해줄 수 있는 혈액종양과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항상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완치까지 가실 수 있는 길에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고 또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힘들지 않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옆에서 듣는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정도면 아마 듣고 계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은 더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오성용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분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지금 지내고 계실 그 기나긴 인내의 시간들 저희들도 옆에서 힘껏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